대흥리에 경복궁에 버금간다는 대궐이 있었다. 그 대궐은 임금이 머무는 곳이 아닌 지상 성계를 꿈꾼 민중의 성체, 보촌소 분소이다. 일제강점기의 병과 죽음, 가난과 전쟁, 억압과 차별로부터 벗어나려는 운동, 때로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며 민중운동의 중심체였던 보천교. 동학농민혁명을 바탕으로 한 일제강점기 민중의 힘으로 이룬 민족과 민중의 성스러운 종교, 보천교가 그것이다. 여러분, 보천교를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은 어떤가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민족 종교들이 탄생했는데요. 그 민족 종교들 가운데 일제강점기 민족 최대의 종교, 보천교, 그 보천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반외세를 주창한 동학정신을 계승한 민족종교 보천교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 기댈 곳 없는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나갔다. 1900년 초반까지 동학운동을 같이 하던 손병희와 차올곡은 종교적 형제지간이었다가 1905년을 기점으로 두 분은 각각 천도교와 보천교를 조직하던 것이었다. 차월곡은 시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민중들을 새로운 종교인 보천교를 구심점으로 뭉쳐나갔다. 일제강점기에 후천 성경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제가 걸림돌이었어요. 일제가. 그래서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고 또 패망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제는 그런 보천교의 활동을 탄압합니다. 엄청나게 탄압하죠. 아마 그 당시 일간지나 잡지에 일제의 탄압상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보천교에 관련한 독립운동 자료만 수천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분류해 놓은 독립운동 판결문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전공자들이 분류해 놓은 독립운동 판결문이 있는데 그 판결문이 총 보천교 관련된 현재 발굴된 판결문이 35건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보천교는 그런 어떤 후천 성경 국가를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 저 뒤로 보이는 마을이 정읍시 인면 대흥리입니다. 차월곡은 이곳에 경복궁에 버금가는 11전을 짓고 수많은 신도들과 함께 보천교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정읍에서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학에서 기인했다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정읍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보천교, 증산교, 천도교 등의 민족 종교,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전북 지역은 일찍이 미륵 사상이 발원한 땅이자 근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이고 이어 증산교와 보천교가 탄생한 변혁의 땅이다. 1894년 이 정읍, 고창, 이 부안, 전라도 중서부 일대에는 동학농민혁명군이 거의 주도를 합니다. 정읍의 당시 동학농민혁명 당시 정읍의 접주였던 분이 그 차경서 선생의 아버지 차치구라는 사람입니다. 1880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난 차경석은 동학혁명 당시 동학 접주 중의 한 명으로 광군에 의해 처형당한 차치구의 장남으로 일찍부터 동학운동에 가담하여 전라북도 순회관을 지내기도 했다. 차경석이라는 사람은 조직가이고 그래서 일거에 조직을 해서 이들이 이제 세간에 부르기를 태을교, 선도교라고 불렀고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대부분 다 고부 일대입니다. 그래서 정읍, 고창,
부한 일대이죠. 그래서 이 보충교라는 종교운동이 동학 농민혁명의 뒤를 이어서 사상과학적으로나 또 이념적으로나 또는 그 공간적으로도 정읍이라는 이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이 정읍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고, 그는 1922년에 정읍군 이반면 대흥리에 대규모 교당을 신축하였는데 건축자재를 백두산의 원시림에서 가져다 쓰면서 신도들을 호칭할 정도로 교세가 대단하였다. 후천 성경은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회를 통해서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고 또 패망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민중을 조직했죠. 그 민중들이 십시일반된 치성금, 즉 성금을 가지고서 정읍 대흥리에다가 경복궁에 버금가는 그런 말하자면 보충교 분소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경복궁에 버금갔다고 했던 10일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당시 돈 150만 원을 들여 지었다는 보천교 분소,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본소의 정문인 보화문은 서울 광화문을 본따서 층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채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건물들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1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도들과 함께 보충교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독립운동, 그것일 겁니다. 이 고장에 있는 보충교라는 종교가 일부에서는 사이비 종교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향토사학자 중에 몇 분은 보충교가 일제강점기와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에 기여한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3.1운동을 있게 한 임규 선생이 계셔요. 그 금마 분인데, 그분의 구술에 의하면은 그 보충교로부터 돈 5만 원을 받아서, 5만 원이면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금이거든요. 이 돈을 받아서 영원 출신의 나용균 선생에게 주었고, 나용균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 돈을 건네줬다, 이런 구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김자진 장군도 보충교의 돈을 필요로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의열단도 보충교 돈을 필요로 했다는 그런 여러 일본 측 관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또는 의열단, 그리고 또 김자진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돈을 자금을 지원했던 것도 하나의 이제 큰 독립운동이죠. 그러나 보충교 독립운동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그 보충교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정부를 건설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을 전후해서 1920년대까지 국내에는 민족 종교들이 역동성 있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왕성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특히 3.1운동을 이끌한 임규 선생님 같은 분은 보충교 간부를 지냈고요. 또 신채호 선생과 같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신채호 선생님 부인 박자의 여사도 보충교의 간부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렇듯 보충교 내부에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와서 간부를 지내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또는 독립운동 단체들에게 자금이 지원됐다는 그런 내역들이 일본 측 자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부터는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핍박받게 되면서
규모 있는 민족 종교들은 뿌리가 뽑히거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 안우산 선생은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서 분류해 놓은 독립운동 판결문 301건을 가지고서 보천교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논증하였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직후인 1920년에 경상북도 지역에서 222명의 보천교도가 기소된 사건인 청송사건을 들어 당시 수백 명의 기소자들을 낸 독립운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드물다고 주장했다. 보천교가 사라집니다. 차월곡의 죽음만으로 보천교의 몰락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았던 신자들이 어떻게 쉽게 사라져갔을까요? 우리는 보천교의 몰락을 10일 전에 건물들이 전국 각지로 옮겨져 간 사실에 주목합니다. 1936년에 차경석이 사망한 뒤 보천교 조직은 얼마 가지 못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강제 해산이 보천교 및 우리나라 민족 종교 말살을 가져왔던 것이다. 보천교라는 종교 단체가 꾸준히 이 독립운동에 관여를 하거나 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준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좀 나오면서 일제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이것을 말살시켜야겠다라는 계획하에 그 유사종교로 사이비 종교로 폄하시키면서 강제로 쫙 철거하고 그 철거된 건물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나가게 됐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건물이 보천교 11전이라는 그 본소 건물을 현재 서울시 종로구 조계종파 대웅전으로 현재 이축해서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이 동네에서 이축해서 이제 가져가서 거기다 다시 건립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보천교 본소의 11전도 해체되어 서울로 옮겨졌다. 태고사 대웅전으로 해체 이전 복원되었는데 현재 조계사 대웅전이다. 보천교의 자치가 남아있는 곳은 조계사 대웅전 외에도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사 대웅전 또한 보천교 본소의 정문이었던 보화문을 해체 재건축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정읍시 관청리 근대 한옥과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의 용호정사 내의 덕림사가 보천교 건물이 해체되면서 옮겨진 대표적 건축물들인 것이다. 거대한 민족 종교인 보천교. 역사 속에 이렇게 쉽게 사라진 종교도 없을 겁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보천교. 보천교는 사라지고 동학만 남은 것일까요? 많은 민중들은 또 보천교 운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30년대 후반, 40년대에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조차 다 변절을 합니다. 춘원 이광수, 최남선, 최린 이런 사람들이 다 변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무지몽매한 이 농민들, 민중들은 변절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940년대 그 보천교 자녀 세력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판결문들을 보면요, 창씨기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경석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 보천교 자녀 세력들에 의해서 또 독립운동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또 탄압을 받고 그 탄압받은 사람들이 이제 재판정에 가서 형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 살해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 공판 기록에 보면요, 그들은 창씨 개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당시 지식인들이 대부분 창씨 개명을 한 것과는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천교 또 보천교 운동 이거 하면은 저는 우리 민족 정신, 전통적으로 면면이 내려져 오는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문화운동이자 그리고 우리 민중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주체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민중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읍이 나설 때입니다. 우리 민족 종교를 사이비 종교에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보천교, 다시 회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의 정읍시 예산을 지원받아 정읍 신종교와 민족운동사 규명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책인데요.
보천교 고증의 시작. 미약하지만 일제하 독립 최대의 자금원과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끌었던 보천교, 다시 살려내야만 합니다. 정읍은 동학 농민혁명을 탄생시킨 지역입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는 이제 고부였죠. 고부를 중심으로 정읍, 부안, 고창 이쪽이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예요. 최근에 이제 보천교 운동이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그 근거 자료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연구자들이 또 보천교 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바꿔 부르고자 하는데, 정읍에서는 아직도 이 보천교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보천교 운동은 정읍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동학에 이어서 보천교라는 그런 흐름,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정체성들이 정읍을 만들고, 또 그런 정읍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운명을 가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자시할 수 없고 표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읍의 또 정치인들, 정읍의 연구자들은 보천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10여 년 전에 그 장학수 의원에 의해서 이 보천교 운동이 예사스러운 종교 운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장학수 의원에 의해서 보천교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또 연구자들을 지원하면서 이 보천교 운동이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읍은 동학 농민혁명의 성지이며 일제하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일제하 한국의 종교중 가운데 가장 탄압받았던 종교가 보천교였는데요. 동학 농민혁명에 이어 보천교가 다시 재조명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어떤 그 사상은 저는 종교를 떠나서 바로 동학과 보천교의 사상의 맥을 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학운동이나 보천교 운동의 끝은 통일된 우리 한민족의 어떤 삶 속에 이게 녹아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던 김구 선생께서 국내에 귀국하자마자 이곳 정읍에 와서 한 며칠 밤을 머물다 갔답니다. 이 태인에서. 거기에 김구 선생께서 왜 이곳 정읍에 들려서 우리 민족은 우리 정읍에 큰 빚을 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며, 또 1948년 우리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이승만 그때 당시 국가 주석이 이곳 정읍에 와가지고 최초로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러면 민족의 두 거두인 지도자들이 정읍이라는 곳을 앞다퉈에 와서 정읍에다 큰 빚을 졌다고 했으며, 또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해서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그런 주장을 왜 이곳 정읍에서 했을까? 자, 그런 것을 언뜻 봐도 우리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소중한 그 조명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곳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상당히 당시에 있었던 민족 종교들이 뿌리는 다 동학교라는 건 분명히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천 사상,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사상이 뿌리가 내려서 일본군의 핍박을 피하려고 종교명을 다 바꿨지만, 결론은 그 종교명을 바꾸고 그 이후에 그 민족 종교들이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꾸준히 꿈틀거리면서 거대한 권력 앞에 목숨을 걸고 투쟁을 벌이고 싸워왔다는 거. 그게 아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묻혀져 있는 그런 사실들을 밝혀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친일 세력들이 조직 내각을 장악해서 그분들이 결론은 이날 이때까지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내지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제 거의 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 세대에서라도 지나간 역사의 재조명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친일 세력들을 청산하자는 그런 논리보다는 그런 과격한 표현보다는 친일파는 놔둘망정 내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선조들 그런 조상들에 대한 용기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은혜는 우리가 밝혀주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6년 이곳 정읍을 방문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창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백범선생은 광복 직후 이곳 정읍을 방문해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정읍에 빚을 졌다의 빚. 그것은 결국 정읍의 미안함의 표출이 아니었을까요?